미국에서 첫 집을 사는 일, 설레기만 할 것 같죠? 하지만 잘못 시작하면 수천만 원은 날릴 수도 있고 몇 달 동안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런 실수 없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미국에서 첫 집 사는 과정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렌트 생활을 그만하고 내 집 마련을 결심하셨다면 지금부터 그 여정을 차근차근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길 보시면 집을 구매하는 전 과정이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큰 빅픽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이 프리어프로를 받는 거고요. 본인이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되겠죠. 본인은 20만 불 다운페이를 하고 80만 불 론을 받아서 100만 불짜리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계속 100만 불짜리 집을 봐왔는데 나중에 론이 80만 불이 나오지가 않고 70만 불만 나온다면 90만 불짜리 집을 사는 거예요. 1밀리언짜리 정말 마음에 드는 집이 있었는데 론이 안 나와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아깝고 그동안 시간 낭비한 거겠어요. 그러니 프리 어프루브를 주거래 은행에서 받든지 모기지 브로커에게서 받든지 꼭 받으세요. 그냥 약식으로 하는 프리 퀄리피케이션 정도가 아니라 세금 보고한 거 다 보여주고 월급 명세서 다 보여주고 빚이 있는 것도 다 보여주고 정식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어요. 그냥 약식으로 프리 퀄리피케이션 정도 인컴 대충 적고 나가는 익스펜스도 대충 적고 이 정도는 론이 나오겠지 생각하고 집을 보러 다니다가는 오퍼를 넣고 론 프로세스를 진행했는데 크레딧 카드 빚이 있는 걸 생각보다 적게 적어서 론이 안 나와서 에스코로가 깨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에스코로가 깨지게 되면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민폐고 시간 낭비겠습니까? 저는 제가 셀러를 위해서 일할 때는 바이어에게서 오퍼를 받으면 프리 어프루브를 어디에서 받았는지, 프리 어프루브를 해준 사람은 누구인지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해요. 요즘 프리 퀄리피케이션 레터 같은 거 그냥 대충 적어주는 곳 많습니다. 괜히 그런 사람 오퍼 받았다가는 나중에 론이 안 나와서 에스크로가 깨질 수 있어요. 에스크로 깨지고 집이 마켓에 다시 나오게 되면 셀러 손해겠죠. 그러니 바이어 분들도 본인의 오퍼가 받아질 확률을 높이시려면 꼭 모든 세금 보고 인컴 확인, 지출 확인을 다 거쳐서 제대로 된 프리 어프루브를 받으시길 바라요. 어떤 바이어 분들은 내가 원하는 집이 나타나면 그때 하겠다. 내 개인 정보를 다 미리 보여주면서까지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시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고 그때 프리 어프루브를 받겠다고 하면 그 집 놓칩니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봐서 좋은 집은 남이 봐도 좋겠지요. 다른 사람이 먼저 오퍼를 넣고 에스코로를 열어버리면 그 집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오퍼를 넣을 때 그냥 오퍼만 넣는 게 아니에요. 프리 어프루블 레터도 같이 넣어야 돼요. 그렇게 프리 어프루브를 받고 본인이 살 수 있는 집 가격이 정해지면 그 버젯 안에서 에이전트 분과 같이 집을 보러 다닙니다. 여기 순서 하나하나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면 오퍼를 쓰고요. 보통 오퍼를 쓰면 바로 한 방에 어셉트 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카운터 오퍼가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카운터 오퍼가 어셉트가 되고 나면 드디어 에스크로가 열리게 되고요. 에스크로가 열리고 3일 안에 EMD 계약금을 보내게 됩니다. EMD를 보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바빠져요. 홈 인스펙션을 스케줄해서 인스펙션도 하고 디스클로저 셀러가 의무적으로 이 집에 대해서 팔려고 하는 집에 대해서 디스클로저 해야 될 페이퍼들이 많아요. 그거 다 작성해서 바이어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이 집이 이만큼의 돈을 빌려줄 가치가 있는 집인가 하고 감정사를 보내서 그 집에 대한 감정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부가적인 가격 협상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홈 인스펙션에서 좀 중요하게 고쳐야 될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어프레이저를 했는데 어프레이저가 그 집 가격보다 좀 낮게 나왔다던가 그러면은 가격 협상을 좀 더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바이어가 이 집을 이것저것 고치는데 뭐 돈이 이 정도 드니까 이 정도 좀 더 깎아 주세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정이 좀 낮게 나왔으니까 그 감정가대로 집 가격을 좀 더 깎아 주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격 협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순조롭게 잘 끝나고 은행에서도 론 어프루벌이 무리 없이 잘 나오게 되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contingency removal입니다. 이거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계죠. 집을 살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홈 인스펙션도 괜찮아야 되고, appraisal도 잘 나와야 되고, 은행에서 론도 잘 나와야 되고, 그래야만 '내가 이 집을 사겠다.'라고 하는 조건을 거는데, 그 조건들이 다 무사하게 통과가 되고 나면 '오케이. 나 이제 그 조건들 다 없애고 집을 이제 100% 사겠다.'라고 사인을 하는 게 contingency removal입니다. 이 contingency removal을 하고 나면 이제 완전히 escrow가 100%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징 하기 며칠 전에 final walkthrough를 하게 되는데요. final walkthrough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에 이 집을 보고 오퍼를 넣었을 때 그 집 상태랑 지금 이 마지막 클로징 하기 얼마 전, 며칠 전에 집 상태가 같은 상태인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홈 인스펙션 하는 중에 이런 것들을 셀러가 고쳐주기로 한 게 있었다면 그게 제대로 잘 고쳐졌나, 그런 거를 확인하는 게 파이널 워크스루예요. 그래서 집이 아무 문제가 없고 처음에 봤던 그 집 그 상태이고, 그리고 셀러가 고쳐주기로 한 부분도 다 잘 고쳐져 있고 하면 마지막으로 펀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펀딩이라고 하는 것은 만일에 현금을 주고 사시는 분이라면 나머지 잔금을 그 에스크로 회사로 보내게 되는 거고요. 은행에서 론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은행에서 직접 에스크로 회사로 돈을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날 officially closing이 되고요. 에스크로 회사에서 집의 명의를 새로운 바이어 이름으로 카운티 오피스에 등기를 올려주게 돼요. 그러면 새로운 바이어는 열쇠를 받고 이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그 단계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 순서 하나하나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행여라도 혹시 잘못되면 에스크로가 깨질 수도 있는 그 단계에서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봤어요. 홈 인스펙션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다던가, 아니면 appraisal 감정이 너무 낮게 나왔다던가, 아니면 그로 인한 부가적인 가격 협상을 해 보려고 했는데 가격 협상이 더 잘 안 됐다든가, 그로 인해서 은행에서 론도 제대로 안 나왔다든가, 이런 이유에서는 충분히 에스크로가 깨질 수도 있고, 이런 컨틴전시를 리무브 하기 전에 에스크로를 깨게 되면 바이어분도 처음에 내셨던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많은 단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프리 어프루브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 어프루브는 이 사람의 총 인컴을 확인을 하고, 또 익스펜스나 아니면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사람 정도면 어느 정도 론을 우리가 해줄 수 있겠다라고 은행이 미리 프리 어프루브 해주는 거예요. 필요한 서류가 W2 받으시는 분은 세금 신고했던 거, 그리고 페이스터 받았던 거, 은행 스테이트먼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월 소득 대비 그 부채 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거는 부채 비율이 36%, 본인의 총 인컴에서 36%보다 미치면 좋고요. 더 아래면 좋고, 하지만 최대 49% 이상을 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집 구매를 위해서 가장 좋은 이자율로 론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은 것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동차 할부금이 많다면 그 자동차 할부금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이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 같은 것도 다시 좀 리파이낸싱을 하든지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한도액도 그 한도 대비 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용 점수가 떨어지고 DTI가 높아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한도액이 10,000불이라면 30%, 3,000불 미만으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좀 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interest rate이 많은 그 고이율의 신용카드 빚은 빨리 갚아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프리 어프루브를 받기 전이나 아니면 받은 후에라도 새로운 빚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새로운 신용카드를 만든다든가 자동차를 할부로 또 산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집을 사게 될 거니 또 '새로운 가구를 사야지.' 하고 또 비싼 가구를 할부로 산다든가 이런 새로운 빚은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본인의 크레딧이 안 좋아서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크레딧 리페어를 적어도 1년 전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레딧 점수가 740점 이상이라면 아주 좋고요. 680점 미만이면 이자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전에 파산을 한 적이 있다든가 민사 소송이 있었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록이 수년간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레딧 리페어를 통해서 그런 기록을 없앨 수도 있어요. 본인의 크레딧 리포트를 미리 떼봐서 혹시 잘못된 정보가 올라가 있거나 이름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이미 갚은 부채가 있는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면 미리미리 고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한도액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30% 미만으로 낮추는 게 좋고요. 제일 좋은 거는 10% 미만으로 낮추는 게 제일 좋아요. 만일 카드 한도액이 10,000불이라면 1,000불 미만으로 쓰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신용이 오래된 기록도 점수에 도움이 되거든요. 연회비가 없는 크레딧 카드라면 없애지 않고 계속 두는 게 좋습니다. 오래된 계좌를 닫아버리면 그 평균 계좌 나이라는 게 있거든요. Age of Credit History. 그게 줄어들기 때문에 점수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체된 기록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30일 이상 연체된 기록이 있다면 그 신용에 아주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갚아버리고 돈을 내고 그런 기록을 없애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그래서 연체됐던 기록이 있다면 그런 것도 미리미리 없애버리는 게 좋습니다. 프리 어프로브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론 어플리케이션을 1003이라는 서류가 있는데요. 일단 그 론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해야 되고 최근 2년간의 텍스 보고한 거, 그리고 그 미국에서의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이 필요합니다. 소셜 시큐리티 번호, 최근 2년치의 W2 또는 1099, 그리고 최근 2-3개월치의 페이스톱, 자영업자일 경우에는 Profit and Loss Statement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2개월치, 지난 2개월치의 은행 거래 내역서 스테이트먼트도 봅니다. 왜냐면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되면 이 다운 페이먼트 돈이 얼마나 은행에 잔고에 있었나 하는 기록을 봐요. 그걸 시저닝이라고 하는데 그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좋아요. 갑자기 지난주에 아니면 저번 달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한꺼번에 은행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게 부모님이 주신 돈이라면 예를 들어서 다운 페이먼트 하는데 돈을 보태 쓰라고 주신 돈이라면 그걸 기프트, 부모님한테 받았던 기프트라고 하는 그런 기프트 레터 같은 것도 써야 되고요. 그렇게 큰 돈이 들어온 경우에는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지난 2개월치의 은행 거래 내역서도 봅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집이 첫 집이 아니라 다른 투자 건물이 있는 분이시라면 그 투자 건물에 대한 그 소유 기록이라든지 렌트가 들어온다면 렌트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런 거에 관한 기록도 보여주셔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융자가 나오는 한도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집 가치의 80%까지는 나오고요. 콘도일 경우에는 그 콘도 가치의 75%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콘도일 경우에는 다운 페이먼트를 좀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싱글 패밀리 하우스일 경우에는 꼭 다운 페이먼트를 20%를 해야 되나? 그렇진 않죠. FHA 론 같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살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그 몰기지 인슈런스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부가적인 돈이 더 붙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융자도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 영주권, 비자가 없는 분이라도 미국 부동산 구매를 하실 수 있게 융자가 나와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은 다운 페이먼트를 한 35%에서 40%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래도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 부동산을 살 수 있다라는 거, 융자를 받아서 살 수 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그리고 DSCR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인컴을 보지 않고 그 건물에서 들어오는 렌트 인컴을 보고 론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개인 소득은 보지 않고 이 건물에서 얼마의 인컴이 들어오느냐 그걸 보고 융자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융자는 개인 이름으로만 해야 되는데 이 DSCR은 LLC 이름으로도 해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융자를 받으면 싱글 패밀리 하우스만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up to 4unit까지는 살 수 있습니다. 4unit까지는 primary residence로 쳐줘요.
5 유닛부터는 커머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4 유닛까지는 프라이머리 레지던스로 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3 유닛이나 4 유닛을 사시면 좋은 게 뭐냐면 또 거기에서 들어오는 렌트 인컴이 있잖아요. 또 그 렌트 인컴을 내 수입으로 쳐주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융자 금액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렌트 인컴이 들어오니까 한 달 페이먼트가 좀 덜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렌트가 해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집에 대한 가치도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 집 사기 첫 번째 관문인 프리-어프루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집 사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하나씩 올릴 예정이니 구독해 주시면 제가 새롭게 올리는 영상을 발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도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더 많이 알려드리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프리 어프로브를 받고 집을 에이전트 분과 여러 군데 보고 나서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퍼를 쓰게 됩니다. 오퍼를 쓰는 순간이 정말 신나죠? 오퍼 넣는 과정이 어떻게 되나 그건 다음 비디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